자, 그러면은 시장 분석에서 고객 분석인가요? 네, 고객 분석에서 세 번째 주제인 시장 지향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뭐 시장 지향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시장 지향성이란 뭐 교과서에 보면 51페이지에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시장 지향성이란 시장의 정보를 조직 차원에서 창출하고 조직의 모든 부서로 이를 전파시키며 정보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반응하는 활동이다 라는 거예요. 자, 뭐 좀 무슨 말인지 썩 와닿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기업이 어떤 생산, 뭐 제조, 아니면 뭐 서비스 활동을 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활동이 이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그런 단순한 어떤 뭐라 그러나 구성적 그런 의미 이런 거를 더 넘어서서 이게 결국은 고객에게 어떤 만족을 주게 되고 고객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런 거를 속속들이 파악하는 거예요. 이런 게 시장 지향적 활동이라는 거죠. 야, 나는 그냥 이거 쪼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제품이 나중에 나가서 시장에서 반응이 좋아서 잘 팔리든 아니고 그냥 안 팔리든 그건 난 상관없어. 이런 식의 생각이라면 시장 지향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공장 내에서 와이파이, 우리 알잖아요. 학교 내에서도 와이파이가 되는데 이 와이파이를 근무 시간에 못하게 하려고 와이파이를 끊었다가 노동자들이 이거는 뭐라지? 뭐 인권에 대한 탄압이다? 우리가 뭐 와이파이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뭐 근로자들을 못 믿는다 이래갖고서 한참 문제가 돼서 결국은 와이파이를 다시 재개시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뭐 노동자들도 할 말이 있죠. 아니 뭐 우리가 근로시간에 일은 안 하고 자동차 조립을 안 하고 와이파이 할 거라고 기본적으로 가정하고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끊었냐?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현대자동차 사용자 입장에서는 물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선량하게 열심히 일하겠지만 안 그런 노동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제조 품질을 위해서 노동의 일정한 질의 제공을 위해서는 그런 환경을 애초에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였다라고 뭐 볼 수도 있어요. 자, 그거는 누구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 그러한 팩트를 고객들이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공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복지 이런 거에 신경 별로 안 쓰는구나. 관심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야? 아니 뭐 그렇지 않아도 귀족노조라고 되게 눈에 거슬리고 별로 마음에 탐탁치 않았었는데 보니까 아니 그렇게 돈 많이 받고 자동차를 제조하면서 틈틈이 와이파이나 하고 뭐 동영상이나 보면서 히히덕거리고 있었단 말이야? 아니 이거는 정말 짜증나네. 나도 현대차를 타지만 아니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만들어진 차를 내가 돈 주고 사야 돼? 라는 생각들을 고객한테 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어떤 측면으로 봐야냐면 시장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보는 거
이런 게 시장 지향적이라는 거죠. 시장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시장 지향성이라는 거 한번 개념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여기 보면은 표, 그림 2-5라는 표가 나와요. 여기 이제 표에 보면 53페이지에 보면 왼쪽은 시장 구조로 돼 있어 쉐이프, 기분으로 돼 있고요. 밑에는 여기도 쉐이프, 기분으로 돼 있는데 이 축이 뭔지 써 있지 않아요. 이거는 좀 이 책에 문제가 있는 건데 시장 행동과 관련된 거예요. 시장 행동과 관련된 거. 그래서 이 시장 구조라는 축과 시장 행동이라는 축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장 지향성의 형태가 두 가지가 나타난다. 하나는 뭐냐면 시장이 주도하는 전략. 그래서 시장이 주도하고 고객이 거기에 따라가지는 드리븐, 마켓 드리븐, 시장이 드라이브 되는, 수동이죠. 되는 그런 형태의 전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창출된 시장, 창출된 시장. 기존의 사업 시스템과는 다른 독창적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혜택이나 획득, 노력, 비용, 가격 등의 차원에서 새로운 가치 명제를 창출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 보면 예로 이케아, 스웨덴의 이케아 가구,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를 얘기하는데 기존의 가구 시장과는 달리 DIY 조립, 저렴한 가격 등으로 차별화를 시킴으로써 새로운 고객 시장을 창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을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시장 주도 전략과 시장 창출 전략이 아니라 시장 주도와 관련된 시장 지향성이 있고 시장 창출과 관련된 시장 지향성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잘 읽어보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자, 여기 보면 뭐 시장 주도 전략에서는 중요한 게 무대, 우익, 접근 방법, 활동, 적응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창출 전략에서는 뭐 기존 시장 해체 전략, 그 다음에 뭐 시장 구축 전략, 기능적 수정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서 요 주요 내용들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딴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장의 매력을 파악해보는 시장의 매력 분석에 대한 얘기였어요. 시장의 매력 분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게 이제 뭐였냐면 제품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라는 거, 그 다음에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에 제품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고려해야 된다 라는 거하고 좀 전에 다뤘던 시장 지향성이라는 거를 잘 생각해서 고객 분석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요게 이제 그 다음번 네 번째의 파트인 시장의 매력을 어떻게 분석할 건가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이제 다소 좀 객관적인 이야기고요. 일반적으로 여태까지도 많이 다뤄졌던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한 거라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시장의 매력 분석을 할 때 먼저 시장의 규모,
평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규모는 당연히 크면 클수록 좋겠죠. 예. 근데 시장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시장이 있고요. 이미 충분히 크지만 앞으로 더 이상 성장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시장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규모가 현재 상태에서 가장 큰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여기 전기자동차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현재 자동차들, 주요 자동차는 다 내연기관에 의한 자동차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향후에 친환경 에너지로 옮겨갈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 쪽으로 갈 거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려면 전기를 담았다가 내놓는 충방전할 수 있는 형태인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의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배터리 기술이 기존에 있는 화석연료, 그러니까 휘발유나 디젤 같은 거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되게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유소 가가지고서 기름 한번 채우는데 5분, 10분이면 충분한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충전 설비에 가가지고서 내연기관만큼의 주행 거리를 확보하는 전기를 충전하려면 최소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자동차가 미래인 건 알지만 지금 당장 나는 전기차를 사고 싶지 않아. 왜? 여러 가지 불편하고 비용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브리드라는 제품이죠. 내연기관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배터리도 같이 들어있는 형태의 그러니까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를 섞어놓은 듯한 형태의 제품들. 이것이 이제 좀 더 전기자동차로 가까워지면 이제 충전을 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종전의 하이브리드라면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충전기에다가 보냈다가 다시 꺼내 쓰고 이러는 건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동차가 쉴 때 충전까지 할 수 있는 형태가 돼서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이제 요새 PHEV 이렇게 이제 불리는데, 그런 형태의 제품이 앞으로 5년 안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거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자동차 업계의 동향이죠. 자,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시장의 규모인 거예요. 현재 시장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규모가 압도적이지만 향후에 어느 쪽으로 시장이 갈 거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그 고려해야 되는 데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시장 성장률이라는 거예요. 시장 성장률. 어떤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거고 어떤 시장은 얼마나 위축될 것인가 라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시장 규모에서 다수의 맹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다수의 맹점. 자, 이게 뭐냐면 시장 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작은 시장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크면 우리한테만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경쟁자들한테도 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경쟁자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들어오면 결국은 경쟁 강도가 치열해지고 수익성은 악화되기 때문에 시장은 커 보이지만 별로 매력적이지 못한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다수의 맹점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장의 매력을 분석하는 또 한 가지 측면이 뭐냐면 수익성이죠. 수익성. 자, 제품을 높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느냐라는 거라는 측면하고 그 제품을 팔 때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가에 대한 거. 그러니까 비용이 어떻게 되고 가격은 어떻게 매길 수 있는가에 대한 걸로서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수익성이 낮은 것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시장이 좋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딱 그 정형화해서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그 대형 그 할인 판매점, 예,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LG마트 그런 대형 할인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박리담회를 원칙으로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익성은 하나하나 품목씩은 작지만 아주 많은 품목을 팔므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익성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품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명의 고객만을 상대로 할지언정 각 고객한테 파는 제품의 단가를 극대화시켜서 각 판매마다의 수익성을 높여서 전체의 수익을 높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 수익성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따지는 게 이제 원가 구조. 원가 구조. 자, 원가 구조는 당연히 원가의 어떠한 부분들이 비용을 발생시키는가에 대한 분석, 원가 분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유명한 사람, 포터, 마이크 포터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 가치를 만드는 가치 사슬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주요 활동과 지원 활동에서 뭐가 생긴다? 원가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가가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냐를 파악하면 자기들은 어디에서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는가도 분석해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자, 여기 표를 보면 65페이지 표를 보면 부가가치 단계가 있고 관련 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광이나 와인 생산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좌우가 된다? 예, 원가 구조에 의해서 수익성이, 사업성이 좌우된다고 보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는 현재 금광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지형 속에, 땅 속에는 금이 안 묻혀 있느냐? 묻혀 있죠. 근데 왜 금광이 없느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지형 구조에서 금을 파고 들어가면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자재 조달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럼 현재 전 세계에서 금이 가장 많이 나는 나라는 어디냐? 많이 묻혀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라는 호주예요. 호주. 자, 왜 호주에서 가장 많은 금이 생산되느냐 하면 많은 금이 묻혀 있기도 하지만 거기는 굉장히 평탄한 지형이고 그 평탄한 지형에 그냥 평탄하게 금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표면을 깎아 나가면서 금을 수집하면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지하로 갱을 파고 들어가면서 금을 모으는 그런 형태보다 훨씬 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형태죠. 그래서 그런 호주 같은 경우에는 금광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 가지 더 예를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화장품과 주류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부가가치가 주로 생기냐면 마케팅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화장품들 중에서 시중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광고도 되지 않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죠. 뭐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10중 8구 99.9% 이상의 사람들은 시중에 잘 알려져 있는, 흔히 얘기해서 마케팅이 돼 있는 그런 제품, 화장품을 사용을 합니다. 왜? 소비자들은 그런 제품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미백 크림이다. 미백 크림이다. 그럼 그 미백 크림이 조그만 튜브 안에 들어있는데 2만원짜리다. 근데 그 미백 튜브의 실제 생산 원가는 얼마냐면 50원이다. 그러면은 실제 원가하고 판매가의 차이는 500원, 5,000원. 200분의 1이죠. 아닌가요? 400분의 1인가요? 54. 그러네요. 400분의 1이에요. 50원, 500원, 5,000원. 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하면은 화장품은 알려지지 않으면은 팔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더 싸게 만든다 하더라도 고객들은 싸서 화장품을 저렴하다는 이유로 사서 쓰지 않죠. 잘 알려져 있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제품을 사서 쓰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마케팅이라는 거죠. 주류도 마찬가지, 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술도. 그래서 이런 화장품이나 주류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계속 보는 게 시장의 매력 분석인데요. 유통구조입니다. 유통구조. 자, 이 유통 분석에는 크게 세 가지의 평가 요소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유통의 다양성. 얼마나 다양한 유통 경로를 이용해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는가라는 거죠. 독점적인 유통 경로를 사용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다양한 유통 경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유통 구조를 좌우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통의 여러 추이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가지의 기술 변화가 유통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 변화가 유통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 그럴 때는 그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CD를 실제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거나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유형화된 CD로 유형화된 제품을 구매했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라는 게 너무 발달을 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돈만 내면 제품 번호가 오죠? 그러면은 나는 그 제품 번호를 넣기만 하면은 어디서든지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IT 기술의 변화가 결국은 유통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경로의 힘,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 이것도 지난번 마케팅 개론 시간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마케팅에서 이제 포피 중에 하나인 유통. 이 유통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통 경로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관리를 얘기했었죠. 유통이라는 거는 제조업체하고는 떨어져 있는,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이익단체들인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독립 사업이나 개인이 그 유통 경로상에 있단 말이죠. 그럼 각 그
독립되어 있는 사업자나 조직이 각각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대방하고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이 반드시 유통 경로에는 존재하게 되는데 그 갈등이 너무 심해지면 유통 경로가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갈등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제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경로상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누구한테 가 있냐? 그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결국은 유통 구조를 분석하는 데에 포인트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었어요. 그 다음에 이 시장의 매력 분석에서 마지막은 핵심 성공 요인입니다. 이거는 아까 첫 번째 시간에도 그 SCA 유지 가능한 경쟁 우위 얘기할 때 언급한 거니까 여기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지향성으로 넘어가 봅시다. 고객 분석에 있어서 고객 지향성. 아까 마케팅 패러다임이 변화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고객 지향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얘기가 이제 다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세분 시장의 크기가 시장 세분화, 작은 시장을 만족시키는 그런 식의 접근이 점점 발달하면서 1인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특정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마케팅으로까지 나아가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존 마케팅의 한계가 오는 형태 이런 거를 고객 지향 마케팅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대중시장, 세분시장보다는 개개인의 소비자의 관심, 욕구 등에 초점을 두어 중심을 두는 마케팅 이거를 고객 지향 마케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좀 더 다뤄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고객의 매력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고객의 매력 분석은 쉽게 얘기해서 고객이라는 자산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체 시장의 가치를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한 명 한 명의 고객의 가치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한 명의 고객이 한 번 방문해서 얼마를 사줄 것인가에서 더 나아가서 그 고객이 우리의 충성스러운 고객으로 남아 있는 동안에 그게 며칠이 됐든 몇십일이 됐든 평생이 됐든 그 사람이 우리한테 가져올 수 있는 맥시멈의 수익, 가치, 그거를 이제 고객 가치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객의 고객 자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세부적인 거로는 가치 원동력, 브랜드 원동력, 보유 원동력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치 원동력이라는 게 이제 그 고객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브랜드 원동력이라는 건 우리가 고객한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치 그런 측면, 브랜드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유 원동력이라고 해서 고객을 우리의 고객으로 보유하게 만드는 어떤 마케팅 프로그램의 힘, 여기 보면 로열티 프로그램이니 무슨 스페셜 트리트먼트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전략 삼각형이라고 있어요. 전략 삼각형.
자, 이건 보면 고객을 바라볼 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고객의 가치라는 측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고객한테 어필하는 우리의 브랜드의 가치라는 측면,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고객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마케팅의 뭐 프로그램상의 능력, 그걸 여기서 유지자산이라고 그랬는데, 가치자산, 브랜드 자산, 유지자산, 이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세 가지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고객한테 어떤 매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 2-7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마 너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되게 산발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서 좀 헷갈리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쭉 읽어보면은 요즘의 마케팅이 고객이라는 것을, 시장이라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접근하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번 주의 강의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전략적 상황 분석의 두 번째, 경쟁과 산업 분석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